한 화장품 업체 사장, 자신의 사건을 풀기 위해서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용을 했는데, 그런데 판결이 자기 뜻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여기에 이제 두 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한 분은 최유정 변호사라고 판사 출신이에요. 부장차장. 이 화장품 업체 사장을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한다면서 50억을 요구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이미 되셨고,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하는 분은 이분이에요.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표적수사였던 박연차 게이트를 담당했던 그 홍만표 검사입니다. 이분이 또 변호사가 된 다음에 똑같은 분으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파다 보니까 그 외에도 너무 많아. 한 해에 거의 100억대를 벌어들였고. 업자예요, 업자. 사실은 수준이. 그리고 한 일을 보니 뭐 자신의 가족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부동산 투기업자가 했던 아주 낮은 단계의 사채업자들이 하는 짓하고 비슷한 일을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지. 그리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기 얼마 저기 얼마 이렇게 한 층을 통으로 사버린다든가. 투기죠, 투기. 완전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문호 게이트였는데 지금은 홍만표 게이트가 돼버린 거죠. 홍만표 게이트가 됐죠. 그런데 오늘 모실 분은 같은 부장판사 출신인데 이분이 쫓겨난 것은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고 링크를 걸었어요. 여기 보면 가카세키 짬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위 가카세키 짬뽕이라고 그런 사건으로 쫓겨난 분이라고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가와사키 짬뽕을 패러디한 겁니다. 그 사진을 걸었을 뿐이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세키 짬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전관 외교는커녕 이 변호사협회가 받아주지 않아요. 나쁜 새끼들이. 이정열 사무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남들은 전관예우로 50억, 100억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변호사협회에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남들은 전관예우로 50억, 100억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처참하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라는 마음이 전혀 안 들었다면 거짓말인데 네. 사실 좀 드는 생각은 저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잘못했으면. 예. 사실. 근데 실제 그렇게 부장판사 혹은 검사장 이런 분들이 변호사로 전관하면서 이런 이수임료는 이례적이긴 한데 해도 이례적이에요. 뭐 한 해 16억을 받았다느니 뭐 20억을 받았다느니 이런 걸로 문제가 됐으니 이분은 100억이에요, 100억. 불과 4년 사이에 다 모은 거예요, 4년 사이에. 근데 저 양반은 저렇게 드러날지 몰랐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럼요.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 전관예우라는 게 존재하긴 하죠. 그게 참 오늘 저를 부르셨는데 네. 저를 왜 부르셨는지 사실 좀 이해는 안 가요. 전관예우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그게 준비하면서 엄행부각하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네. 그 양반은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내가 해봐서 하는데 이거 안 해본 건데 해본 것도 들은 없고. 이야기.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준비하면서. 물어봤다. 취재를 따로 하셨구나. 네. 예. 근데 뭐 유유상종이라고 그놈이죠 뭐.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뭐. 근데 드는 느낌은 그거였어요. 이 전관예우라는 게 했다는 사람도 없고 받았다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나 다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그러니까 서로 자신이 전관으로 이렇게 이례적인 수임료를 받고 활동을 했어도 나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고. 네, 그렇죠. 그런 전관으로부터 그런 로비를 받았어도 내가 그런 로비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인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판에서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 예.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도 안 되고 나도 겪어본 적이 없고. 그렇죠. 전관은커녕 변호사가 되지 못했으니까요. 참 하여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드리게 될 말씀 중에 대부분이 추측이나 소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일단 호칭부터 좀 명칭부터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관 예우라고 하면 예우를 한 사람이 있거나 예우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정관 우리는 특혜. 정관 비리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잡이죠, 협잡. 담합. 협잡이든 담합이든 네. 좋아요. 그럼 앞으로 전관 협잡이라고 합시다. 전관 협잡. 실제로 그렇게 불러 마땅하죠. 왜냐하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선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홍 변호사 이분이 영장 청구가 된 혐의가 뭡니까? 지금 3개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올 때까지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봤는데 아직 영장이 안 끊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예, 하나는 지금 심사하고 있거든요. 예,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법 위반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는 거는 수임료를 떼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떼먹는 것도 있고 조세 포탈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고, 네. 세금을 떼먹으려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뭐 선임계를 내고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전화 변론이라든가 소정의 변론을 했다는, 그러니까 막후에서 했다는, 네, 그게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아,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내고, 그 다음에 그 수입도 공개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 다 하지 않고 전화로 대충 예. 법정에 나오지 않고, 네, 영향력만 발휘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이다. 예, 그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정은호 씨가 뭐 서울 메트로에 그 임대 매장을 들어가는데 그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한 2억 원을 받은 게 있나 봐요. 이게 이제 알선수재. 이것도 알선수재. 이제 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탈세. 그동안 예, 탈세 한 10억 원 정도. 예. 근데 3개죠. 이게 그렇게 해서 부당 수임한 액수를 따져보니까 몇 억 안 돼요. 한 4억밖에 안 되고. 예, 5억 정도. 검찰이 기소한 것은. 그다음 탈세로 찝어낸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지금 아파트, 아니, 뭐죠?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가 35개고 오피스텔이 원래 부자가 아니에요, 이분이. 검사 때 재산 신고를 보면 2억, 13억. 13억. 네. 아, 낮은 축이 들어요. 자기 소유의 아파트. 뭐 그런 거, 그거 끝이에요, 그냥. 그냥 공무원이었거든요, 일반적인. 근데 지금은 오피스텔이 123채라잖아요. 상가가 35개고, 그 외에 부동산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뭐, 그 위에 더 숨겨진 게 있을 것이다, 어쩌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게 너무 탈세 10억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적죠. 근데 이제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할 때 그동안의 수사를 다 해서 일종의 결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다음엔 사실 별로 수사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사건 송치서 정도 쓰고 검찰에 송치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지금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는 뭐 다들 여기 납득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빠져나갈 수 없이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지금 영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뭐 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지금 검찰 수사는 보통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예, 그런데 희망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끝나서는 안 근데 된다. 홍만표 변호사가 원래 검찰에서 특수통으로 굉장히 잘 나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예전에 자기들의 신화 같은 선배를 네.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 네.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 것은 동시에, 이게 돈을 이렇게 한 해에 100억씩 대충 드러난 것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100억씩 벌 정도면 돈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너무 변론을 잘해. 엄청나게 변론을 잘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벌었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사건을 맡기면 의뢰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는 게 소문이 났고, 그게 확실하니까 돈이 계속 몰렸겠죠. 그렇게 상상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죠? 그럼 먹은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현직 먹은 놈, 검찰에서 그렇죠. 그 사람이 가서 소위 야 이거 좀 잘 해줘라고 말할 대상은 검찰인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현직에 하죠. 그런 부탁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선배든 후배든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돈을 받았거나 뭘 하여튼 받은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게 안 나오면 이 사건은 사실은 실제로 그 실체가 밝혀지기는커녕 일부 세금 좀 덜 낸 사람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그거지만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또 로비가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약간은 있기는 있어요. 돈만 먹고 노비를 안 했다?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몇 년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총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양반이 실력이 있다, 변론을 잘한다, 그거는 뭐 사실 백지장 한 장 차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그게 문제가 됐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뭐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이 정은호 씨가 상습 도박으로 기소가 돼서 실형을 선고를 받죠. 네. 그 전에 2번 무혐의를 받습니다. 아예 무혐의를. 예. 그 3번째인 거예요. 네. 3번째니까 안 봐준 거죠. 예, 안 봐준 거죠. 네. 근데 이게 안 봐주는 게 참 재밌게 돌아간 게요. 판결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도박이면 보통 도박죄인 경우에 범죄 사실 판결문에 쓰는 거를 뭘 쓰냐면 뭐 언제 어디서 뭐 판돈 얼마를 걸고 누구와 함께 뭐 무슨 뭐 예를 들어 고스톱이면 고스톱, 뭐 포커면 네. 포카 이런 도박을 뭐 판돈 전체 얼마로 해서 몇 시간 동안 했다. 이거면 끝나요. 네. 근데 이 사건 판결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희한한 게 피고인, 그러니까 정은호 씨는 마카오,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서 무슨 도박을 했는데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카지노 칩을 빌려서 했다.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환치기 조직원한테 도박 재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원정 도박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 회사인 주 네이처 리퍼블릭, 그 다음에 주 SK월드 등이 보유하는 자금을 이용해서 도박빚 정산 대금을 세탁하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판결문에 나와요. 네. 이건 안 쓰거든요, 잘. 그런데 예. 과정을 굉장히 그렇죠. 자세하게 썼다. 예, 이건 쓸 필요가 없는 사족인 거예요. 근데 하나 웃긴 거는 판결문에 이런 범죄 사실이 있다는 거는 공소장에 이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공소장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판결문에 들어가는 범죄 사실하고 공소장에 들어가는 공소 사실하고 같아요, 거의. 네. 그래서 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판결문, 공소장을 그대로 베낀 판결문.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교육 내용이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소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자기 회사가 보유하는 자금을 이용해서 도박빚 정산 대금을 세탁했다. 이거는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저 횡령이죠, 횡령. 예, 이건 뭐냐면 횡령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기소는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기소한 검사가 이거 횡령인데 나는 이 부분을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공소장에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게 업무상 횡령이 보면 전체 이 판결문에 나오는 도박한 액수가 1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럼 50억, 그러니까 100억을 다 횡령했다고 치면 우리나라 현재 법상 50억이 넘어가면 특정 특가법. 경제범죄 가중처벌 네. 등에 관한 법률로 특가법에 가서 대해서. 특경가법. 네. 네. 그래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5년 이상의. 예, 5년 이상. 엄청 세죠. 그러니까 그게 기소가 되는 순간 이분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석이고 뭐고. 그건 누군가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센 혐의는 빼주고 그렇죠. 가벼운 도박 혐의만 그렇죠. 기소를 했다. 판사 출신이니까 판결만 보고 아는구나.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이 상습 도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네. 그런데 1심에서 수사검사, 기소검사가 구형을 징역 3년을 합니다. 아. 법정 최고형을. 근데 이 양반은 도박 전과가 없어요. 두 번을 그렇죠. 빠져나왔으니까. 네. 엄청나게 높은 구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기소검사는 그러니까 보니까 적어도 소설, 네. 기소검사한테는 로비는 없었다. 외부 압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압력을 못 이겨서 업무상 횡령을 빼지만 이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해서 공소장에 그렇게 쓰고 구형도 3년을 하는 거예요. 이번 건에 있어서는. 그렇죠. 최소한. 그 그러니까- 전에 무혐의 2차례는 통했고 예, 통했죠. 이번 기소건에 대해서는 압력은 있어서 아주 센 건 빼주지만 하나는 내가 빼주고, 하나는 5년 이상은 빼주고, 대신 이건 세게 먹어.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번 것도 빠질 수 있었는데 정은호 씨가 검사를 잘못 만났다.
그래서 홍 변호사의 그게 통하지 않았다. 그나마 통한 것이 그러면 업무상 횡령을 빼는 선에서 타협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정작 이 소위 그 화장품 회사 사장님은 다 돼야 되는데 그 예. 속사정을 모르고 다 안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이놈도 찌르고 저놈도 찌르고 하다 이게 사건이 불거졌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뭐 변론이 됐거나 어쩌거나가 아니라 그게 계속 통해 왔기 때문에 그쪽을 다시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배팅을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니까 사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배팅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는데 적어도 최유정 변호사한테 50억을 배팅을 했잖아요. 많지 적진 않았을걸요. 그렇죠. 검사할 걸 빵에 그래서 들어가 검사할 있는데 빼달라고 할 때 50억 썼으면 그렇죠.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때는 한 100억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상상은 참 그런데 예. 하여튼 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추정인 거죠. 예, 추정이죠. 정황을 보아하니 네. 지금 검찰에 거론되는 언론에 거론되는 액수 자체가 이미 50억, 100억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전관 비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네. 이 전관 비리가 있다는 건 그 재판장 시절에도 아셨죠? 판사 시절에도 솔직히 풍문은 들었어요. 풍문 예. 본인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온 적 한 못 번도 당해 없고요? 본 거예요. 들어왔는데 거절했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청탁은 들어오죠. 청탁. 예. 청탁과 이런 거하고 차이는 뭡니까? 뭐 금전이 개입되거나 향응이 개입되는 건 아니고. 아, 좀 예. 봐줘 아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런 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돈 거래가 있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범죄 행위인데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러면 판사 시절에는 안 통할 것 같아서 제안이 없었나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 2001년도에 전주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판사실에 출입이 좀 자유로웠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영장 심사 들어가는 사건이 있는데 누구누구라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록 봐서 압니다. 이 사건이 국정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래요. 이 사건이 예. 국정원장에 관심이 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국내 정부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국정원장을 판 건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그럼 무슨 시국 사건이거나 뭐 정보 관련인가? 근데 전혀 아닌 소위 말하는 잡범이에요. 자범. 예, 근데 이제 이게 스팀이 올라오죠. 네. 그래서 그럼 뭐 금방 사면 되시겠네요. 바로 사인해가지고 영장 발부하고 거꾸로 해버렸다. 청탁 내용과 거꾸로. 국정원장이 꼭 구속시키라고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가 찾아오진 않죠. 예, 검찰에서 연락이 왔겠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와가지고 국정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관심 갖고 계신 뭐 사면 금방 되실 텐데 뭐. 그럼 구속시켜야죠. 네, 그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본인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떤 자기가 개입되거나 알고 있지 못하는 여건에 의해서 자기의 일신 신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50억, 100억 뭐 재판하면 봤는데 상상이 안 가는데 그리고 변호사가 갑자기 관둔 지 1년 후에 무슨 실력이 대단하다고 한 해에 100억 드러나 신고한 것만요. 100억씩 버냐고요. 몇백억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상대가 있고 로비의 상대가 있고 그것이 성공해 왔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어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추천해주고 야 너 쟤한테 가봐라 쟤도 빠져나왔대더라 이러니까 그 사이에 그 소문이 나고 계속 돈을 수익을 벌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로비의 대상이 됐던 사람을 검찰이 밝힐 수 있을까요? 자기들 내부 조직일 텐데. 저는 그러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연히 생각되는 게 변호사가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 그럼 그게 일부가 흘러 들어갔을 거 아니냐. 이게 쉽게 추측 가능한 건데 솔직히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정관 예우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정관 비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계속 판사를 하고 있고 총수님이 이제 저희 법원장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피의자가 아니고요. 피의자만 해봐가지고 제가 역할을 잘못 맡은 감사합니다 법원장.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원장이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는 판사를 뭐 평가하거나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사법시험 성적하고 연수원 성적 가지고 이게 평생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 번 정해지면 이게 무슨 신분제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법관 근무평정제도라는 걸 네. 해가지고 법원장이 평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근데 이게 평가가 객관적이면 좋은데 서기호 의원 생각해보시면 합니다. 아주 각각 황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주관적인 이 요소가 들어가고. 그렇겠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아주 나쁘게 말하면 열심히 앞에서 이제 비비게 되죠. 네. 근데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 이제 총수님이 법원장인데 뭐 사람이니까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동기 변호사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피의자인 거죠. 아니 피자가 아니고 이제 네. 동기 친구 아, 변호사. 친구. 예. 네. 어느 날 저녁 식사하는데 야 니네 법원에 뭐 이정렬이라고 있다며? 그럼 있다고. 그게 판사야? 그거 재판 골 때리게 하던데? 이런 그냥 가는 거예요. 한마디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무평정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검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 사람 사건을 잘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우리 검사장한테 가갖고 나를 씹었을 때 내가 갈 수 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뭘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는 길인 거예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게 근데 사실 더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요새는. 그렇죠. 이런 무언의 압력. 그렇죠. 이런 사건을 움직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돈도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런 압력이 그거는 없었어도 그러니까 예. 네, 상대편 변호사가 홍만표라는 것만으로도 검사는 되게 큰 압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압박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 직접 만나서 밥을 먹거나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소설인데 검사장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요새 저기 그 검사들 고생할 텐데 수사비도 좀 주고 그래 하면서 줍니다. 그럼 그거는 검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뇌물은 아닌 거죠. 선배가 용돈 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검사는 줍니다. 그래서 그 사건 검사한테는 넌지시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때 예전에 그 나갔던 검사장이 요새 참 열심히 하고 잘하던데 그 참 괜찮은 사람이 나갔어. 아까워.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혼자 다 먹은 거예요, 그 돈을? 그러니까 나눠주죠. 나눠주는데 그게 이제 수사비로 가는 거죠. 명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꼭 이 사건을 얼마에서 얼마 주고 그런 거래가 아니어도 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전관 비리에 해당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미칠 방법은 많다 실제로는.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그 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특수통으로 오래 했던 양반이 대놓고 제가 무슨 사건 맡았는데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 안 찍어주고 예, 그렇죠. 당연히 계좌로도 안 가고 박스로 수표도 이렇게 아니고. 주지 않았을까요? 아유. 왜냐면 바보가 부동산 이런 걸 보면 하는 수법이나 이런 게 뭐랄까요, 검사할 때 배운 불법 노하우 이런 걸 총 동원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날 검찰 출두할 때 멘트를 들어보면 참담하다. 내가 일하던 곳에서 수사를 받게 돼서 참담하다.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감수할 부분은 감수하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바빠서 신경을 못 쓰다 보니 세금 그렇지. 신고를 제대로 못한 건 있냥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탈세를 강조를 하죠. 네. 이게 또 다른 또 법률적인 측면이 있는 게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오간 금품은 법적으로 무조건 몰수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당 수임 5억. 예, 네. 그건 이제 당연히 국가에서 추징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오피스텔이라든가 그게 이제 그 변호사법 위반을 통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구입된 거다. 다 추징해야 됩니다. 다 뺏긴다. 그렇죠. 근데 탈세는 다릅니다. 꼭 추징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탈세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변호사로서는 끝이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여기 수백억 벌었는데 끝나 그렇죠. 되죠, 이제 그걸 지키는 게 이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기가 그동안 조성해 놓은 것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건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탈세로 몰고 가고 그렇죠. 변호사 부당 수임은 굉장히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기소도 그 방향으로만 되고 말았죠 지금까지는. 영장 청구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검찰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검찰이 뭐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시하는 건 그 조직의 보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흔들거나 쳐야만 조직이 보존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칠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다면 혹은 굳이- 치다가 오히려 우리가 다치겠다 싶으면 그렇죠. 예. 게임이죠. 그래서 현직 검사들 뭐 통화 추적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고위급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 수사할 필요 없다 해서 다 빠져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여튼 추측이긴 하지만 이 기소검사, 수사검사는 정말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소극적이나마 저항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통화 뭐 금융조사해봐야 나올 거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불거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이 열받은 거거든요. 아니 3년이나 먹었어 이렇게 된 거죠. 실형을. 아까 구형을 3년을 한 거죠. 구형을 3년 했다고요? 예. 그러면 한 1년밖에 안 살 수도 있겠네요. 보통 그 경우에 1년 6월 정도 구형하면 아마 맞았을 겁니다. 근데 1년 6개월을 살래 100억을 뺏길래 그러면 1년 6개월 살 사람이 많을 텐데 돈이 많다 보니까 이분은 100억을 내서라도 1년 6개월도 못 살겠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빨리 나와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빨리 나와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러면 이 전관 비리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걸 알면 일단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사법권도 주권의 일종이니까 뭐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이 사법권이 지금 사법권의 작용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대폭 넓혀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민사나 가사, 뭐 행정 여기는 전혀 지금 그런 제도가 없는데 거기도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이 전관 변호사,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활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다라고 하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억을 횡령을 해도 기소를 안 하면 꽝인 겁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이럴 때는 뭐 국민참여재판처럼 검찰에서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뭐 기소대배심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기소로 독점을 주지 말고 네, 그것도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문도 열고 그렇죠. 감시할 수 있게 만들어야 예. 된다. 근데 그게 이제 한번 열렸던 때가 그때였죠. 제주에서 아시죠? 김수창 검사장. 그때 시민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분을 기소를 하는 게 맞냐, 틀리냐. 그 시민위원회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하고 그리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고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때는 국민을 빌려온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핑계거리로 갈 게 아니라 제대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형량에 있어서도 좀 폭을 줄여서 배심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1년에서 1년 6월 사이에서 판사가 정해라. 이런 식으로 폭을 좀 좁혀가지고 지금처럼 넓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배심원들이 정하는 거를 무조건 따를 수 있게. 근데 이거는 헌법을 바꿔야 되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좀 전에 우상호 의원님 나오셔갖고 개헌 얘기도 나왔는데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사가 마음대로 못하게. 그렇죠. 자기 혼자. 왜냐하면 지금은 검사한테만 로비를 하면 그렇죠. 통하니까 이런 전관 비리가 생기니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해서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걸 제약을 가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이신 거죠? 예, 더 나가서 그러니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러면 이제 판사, 검사 선거로 뽑는 것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다. 미국에서는 검사를 판사를 선거로 뽑죠. 판사도 선거로 예. 뽑잖아요. 고위직만 그렇죠. 전부 아니, 다 그런가요? 예, 지방법원 판사도 뽑습니다. 아, 그러고 최소한 그게 안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권한을 가진 배심원들을 선거로 뽑아서 그렇게 해서 사실 인정 부분은 법률 판단은 어차피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사실 인정하고 유죄가 됐을 때 형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배심원한테 완전히 권한을 줘버리고 그분들을 선거로 뽑는. 저는 이제 홍 변호사 같은 사람들의 이제 전관 예우에 대해서 열받으려고 했는데 사법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관 비리가 왜 생기는지 예, 그 논문도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듣기만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나가줘야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나가줘야 내가 승진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해관계가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일종의 노후 연금 비슷한 거죠. 나도 나중에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 못 때려잡는 이유가 나도 지금은 공무원으로 고생하지만 옷 벗고 나가면 저 사람처럼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데 잡아버리면 다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루트가 그렇죠. 막히니까. 예. 좀 치사한 얘기긴 한데, 근데 실제 제가 겪어본 판사들, 검사님들 잘 모르겠고요. 판사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관행적 측면이 있긴 있어요. 옛날에 다들 정말 진짜 나라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나간 사람들 보면 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막 한번 평생 먹고 사실 거 마련해 하십시오 하는 그런 시혜의 개념에서 시작이 됐었던 거는 같아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차츰 이제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오히려 역으로 저를 씹고 다닐 수 있는 제 상사들 그것 때문에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가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나갈 때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 그 다툼이 있을 때 검찰 쪽 입장을 대변하다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4년 동안 그렇게 벌어들일 수 있었다는 거는 저분은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도 하셨지만 우리 조직을 위해서 애쓰다가 나가셨던 분. 좀 잘해줘야 된다. 그 공감대가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 이해가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몇백억씩 버는지를 몰랐겠죠. 몰랐겠죠. 그리고 그리고 그 몇백억을 버는 그 이익을 공유했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 나간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도 있어요. 예. 이제 검찰의 이해를 대변하느라고 그때 한번 빠바박 하고 나간 게 이제 보통 변호사들이 많이 쏟아지는 고위급이 많이 쏟아지는 시기가 승진 이후에 동기들이 승진하면 옷 벗고 뭐 이럴 때 아주 비슷한 동기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버리면 시장 독식을 못하니까. 그렇죠. 파이가 나눠지죠. 네. 네. 그래서 절묘한 타임을 잡은 것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아마 남편이 의사인가 교수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집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 내가 나가기만 하면 뭐 이건 뭐 쓸어 담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니다. 뭐 이렇게 댁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부군 되시는 분이 판사들 모임에 이제 부부 동반 모여가지고 나와서 저기 변호사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고 아주 해맑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도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분 머릿속에 그 양반 머릿속에 내가 나가서 제대로 한번 쓸어볼 거야 라는 게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이 홍만표 변호사님도 아마 그랬을 거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그걸 다량 구입하게 되는데 본인 명의로 하진 않잖아요. 회사를 차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회사 명의로 시스템적으로 했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게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게 다 배운 거라니까요. 예. 이게 투기꾼 업자 수준이에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저 양반은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했을까?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계속 1등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보상 심리도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홍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7기 연속 17기 3인방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잘 나가던. 그러니까 조직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뭐 인정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그러니까 나가서도 내가 나 안 죽었어 하는 그런 모습.
결국 근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수입 액수, 보유 재산. 그래서 집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사시 성적과 연수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지냈었는데 아직도 나 건재하다는 걸 보이는 데 있어서는 역시 수입 액수. 자기보다 성적도 안 좋았는데 일찍 변호사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네. 속으로는 억울하고 그리고 내가 나가서 변호사하면 적어도 더 많이 벌어야지 꼭꼭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끌어모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제도 개선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전관 예우를 겪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신 이정열 전 판사님 같은 분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정권 교체가 돼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정권 교체도 정권 교체지만 한번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리셋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셋이요? 예. 아예? 혁명을 바라시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지금 법조에 있어서의 전관 비리 협잡이 지금 드러났는데 사실 이 전관의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이 전관단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경우에 경찰 이 전관단체입니다. 심지어 전 울산 근무할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노조에 계셨던 분이 현대자동차죠. 울산에 노조에 계셨던 분이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분 퇴직해가지고 부품 가게를 차렸는데 밀어주자. 거기다 발주하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몰아줍니다. 그냥 아예. 네. 심지어 노조 활동하셨다는 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뿌리 깊고 폭넓게 있는 현상 아닌가.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애청자분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구속이 됐어요, 지금. 옛날에 보니까 이정열이라는 친구가 되게 그래도 뭐 가끔 뻘소리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좀 실력도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걔를 변호인으로 선임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 우리 아버지가 나오려면 홍만표를 잡아야 돼. 그렇죠. 이게 많을 것이냐. 저 같아도 홍만표 선임합니다. 아버지가 나올 수만 있다면. 그렇죠. 이래가지고서는 사실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교육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교육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개인의 품성이나 개인의 결단에 맡길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렇죠. 결국은 그게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이정열 사무장님께서 그런 직책을 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싫어요. 그러니까 전관 내용은 커녕 변호사도 못된 울분을 담아가지고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도록 타이트하게 만들어버린다든가. 네. 근데 이게 제가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이벤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거든요. 이게 네. 저는 꿈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법조에서 제가 인수위원이 되는 걸 찬성을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말리겠죠. 그러면은 깝깝합니다. 꼭 방송에 내보도록 할게요. 아니 변호사를 그 얘기만 하고 끝내죠. 변호사를 왜 안 내준대요? 그러게요. 아직도?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몇 년 전인데 홍만표도 변호사 하는데. 저희 법인에서 아까 참 법무법인 동인이라고 하셨는데 동안입니다. 그래? 네, 동안이고요. 맞다. 얼마 전에 이제 맞다. 저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임료를 얼마를 할 것인가를 좀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종전에 150만 원 받다가 도저히 이래가지고선 세금도 안 되고 경비도 안 되니까 50만 원 올리자. 200만 원을 받자.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빨갱이들 코 묻은 돈 받아가지고 세금 내서 되겠냐. 너무하지 않냐. 네. 뭐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사실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 하다가 이렇게 재판에 연루되신 분들을 좀 어떻게 결국 근데 그분들도 핍박받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돈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조라는 데가
되게 치사한 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호사 안 하시려고요? 될 수만 있다면 안 하면 쪽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스스로를 자꾸 그렇게 설득하고 사실 계신 거 근데 아니에요? 지금 신청하면 돼요. 지금 된다고요? 예, 신청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2014년 4월 16일 날 변호사 등록 거부됐거든요. 그 효력이 2년입니다. 그 지금 지났어요, 2년이. 네. 그러니까 종전 사유 가지고서는 이제 그때 그랬고 이제 지금 그 이후 2년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뭐. 이거 그러니까 방송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 뭐 어쩌고 가지고 이제 날릴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예전에 등록 거부했던 게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송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새로 신청을 안 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냥 그땐 그랬고 지금 새로 하자 하면은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고요. 싫어요. 아, 하고 싶은 게, 그 정권 교체되면 그 인수위원회에서 그 사법개혁 담당하시는 인수위원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뭐 여건이 된다면 네. 그러면. 딱 3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나고 안희정 대통령 당선이 나고 박원순 대통령 당선이 나고 혹시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까지. 그러면은 4번이니까 5년 임기에 4번이면 20년이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48인데 아마 70 정도 될 그때까지 테니까. 계속 그때 인수위원만. 인수위원만. 네, 그리고 은퇴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희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화장품 업체 사장, 자신의 사건을 풀기 위해서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용을 했는데, 그런데 판결이 자기 뜻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여기에 이제 두 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한 분은 최유정 변호사라고 판사 출신이에요. 부장차장. 이 화장품 업체 사장을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한다면서 50억을 요구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이미 되셨고,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하는 분은 이분이에요.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표적수사였던 박연차 게이트를 담당했던 그 홍만표 검사입니다. 이분이 또 변호사가 된 다음에 똑같은 분으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파다 보니까 그 외에도 너무 많아. 한 해에 거의 100억대를 벌어들였고. 업자예요, 업자. 사실은 수준이. 그리고 한 일을 보니 뭐 자신의 가족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부동산 투기업자가 했던 아주 낮은 단계의 사채업자들이 하는 짓하고 비슷한 일을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지. 그리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기 얼마 저기 얼마 이렇게 한 층을 통으로 사버린다든가. 투기죠, 투기. 완전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운호 게이트였는데 네. 지금은 홍만표 게이트가 돼버린 거죠. 홍만표 게이트가 됐죠. 그런데 오늘 모실 분은 같은 부장판사 출신인데 이분이 쫓겨난 것은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고 링크를 걸었어요. 여기 보면 가카세키 짬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위 가카세키 짬뽕이라고 그런 사건으로 쫓겨난 분이라고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가와사키 짬뽕을 패러디한 겁니다. 그 사진을 걸었을 뿐이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세키 짬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전관 외교는커녕 이 변호사협회가 받아주지 않은 나쁜 새끼들이. 이정열 사무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남들은 전관예우로 50억, 100억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변호사협회에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남들은 전관예우로 50억, 100억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처참하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라는 마음이 전혀 안 들었다면 거짓말인데 네. 사실 좀 드는 생각은 저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잘못했으면. 예.
자, 사실 근데 실제 그렇게 부장판사 혹은 검사장 이런 분들이 변호사로 전관하면서 이런 이수임료는 이례적이긴 한데 해도 이례적이에요. 뭐 한 해 16억을 받았다느니 뭐 20억을 받았다느니 이런 걸로 문제가 됐으니 이분은 100억이에요, 100억. 불과 4년 사이에 다 모은 거예요, 4년 사이에. 근데 저 양반은 저렇게 드러날지 몰랐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럼요.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 전관 예우라는 게 존재하긴 하죠. 그게 참 오늘 저를 부르셨는데 네. 저를 왜 부르셨는지 사실 좀 이해는 안 가요. 전관 예우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게 준비하면서 엄행부각하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네. 그 양반은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내가 해봐서 하는데 이거 안 해본 건데 해본 것도 들은 없고. 이야기 예, 그래서 좀 본거. 물어봤어요. 준비하면서. 물어봤다. 취재를 따로 하셨구나. 네. 예. 근데 뭐 유유상종이라고 그놈이죠 뭐.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뭐 근데 드는 느낌은 그거였어요. 이 전관예우라는 게 했다는 사람도 없고 받았다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나 다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그러니까 서로 자신이 전관으로 이렇게 이례적인 수임료를 받고 활동을 했어도 나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고 네, 그렇죠. 그런 전관으로부터 그런 로비를 받았어도 내가 그런 로비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인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판에서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 예.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도 안 되고 나도 겪어본 적이 없고 그렇죠. 전관은커녕 변호사가 되지 못했으니까요. 참 하여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드리게 될 말씀 중에 대부분이 추측이나 소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일단 호칭부터 좀 명칭부터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관 예우라고 하면 예우를 한 사람이 있거나 예우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정관 우리는 특혜. 정관 비리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잡이죠, 협잡. 담합. 협잡이든 담합이든. 네. 좋아요. 그럼 앞으로 전관 협잡이라고 합시다. 전관 협잡. 실제로 그렇게 불러 마땅하죠. 왜냐하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선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판결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도박이면 보통 도박죄인 경우에 범죄 사실 판결문에 쓰는 거를 뭘 쓰냐면 뭐 언제 어디서 뭐 판돈 얼마를 걸고 누구와 함께 뭐 무슨 뭐 예를 들어 고스톱이면 고스톱 뭐 포커면 네. 포카 이런 도박을 뭐 판돈 전체 얼마로 해서 몇 시간 동안 했다. 이거면 끝나요. 네. 근데 이 사건 판결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희한한 게 피고인, 그러니까 정은호 씨는 마카오,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서 무슨 도박을 했는데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카지노 칩을 빌려서 했다.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환치기 조직원한테 도박 재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원정 도박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 회사인 주 네이처 리퍼블릭, 그 다음에 주 SK월드 등이 보유하는 자금을 이용해서 도박빚 정산 대금을 세탁하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판결문에 나와요. 네. 이건 안 쓰거든요, 잘. 그런데 예. 과정을 굉장히 그렇죠. 자세하게 썼다. 예, 이건 쓸 필요가 없는 사족인 거예요. 근데 하나 웃긴 거는 판결문에 이런 범죄 사실이 있다는 거는 공소장에 이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공소장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판결문에 들어가는 범죄 사실하고 공소장에 들어가는 공소 사실하고 같아요, 거의. 네. 그래서 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판결문 공소장을 그대로 베낀 판결문.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교육 내용이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소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자기 회사가 보유하는 자금을 이용해서 도박빚 정산 대금을 세탁했다. 이거는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저 횡령이죠, 횡령. 예. 이건 뭐냐면 횡령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기소는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수사한 기소한 검사가 이거 횡령인데 나는 이 부분을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공소장에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게 업무상 횡령이 보면 전체 이 판결문에 나오는 도박한 액수가 1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럼 50억, 그러니까 100억을 다 횡령했다고 치면 우리나라 현재 법상 50억이 넘어가면 특정 특가법. 경제범죄 가중처벌 네. 등에 관한 법률로 특가법에 가서 대해서. 특경가법. 네. 네. 그래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5년 이상의. 예, 5년 이상. 엄청 세죠. 그러니까 그게 기소가 되는 순간 이분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석이고 뭐고. 그건 누군가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센 혐의는 빼주고 그렇죠. 가벼운 도박 혐의만 그렇죠. 기소를 했다. 판사 출신이니까 판결만 보고 아는구나.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예. 이 상습 도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예. 그런데 1심에서 수사검사, 기소검사가 구형을 징역 3년을 합니다. 아. 법정 최고형을. 근데 이 홍 변호사, 이분이 영장 청구가 된 혐의가 뭡니까? 지금 3개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올 때까지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봤는데 아직 영장이 안 끊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예. 예, 하나는 지금 심사하고 있거든요. 예,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법 위반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는 거는 수임료를 떼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떼먹는 것도 있고 조세포탈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고, 네. 세금을 떼먹으려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뭐 선임계를 내고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전화 변론이라든가 소정의 변론을 했다는, 그러니까 막후에서 했다는, 네, 그게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아, 그게-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내고, 그 다음에 그 수입도 공개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 다 하지 않고 전화로 대충 예. 법정에 나오지 않고, 네, 영향력만 발휘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이다. 예, 그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은호 씨가 뭐 서울 메트로에 그 임대 매장을 들어가는데, 그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한 2억 원을 받은 게 있나 봐요. 이게 이제 알선수재. 이것도 이제, 알선수재. 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탈세. 그동안 예, 탈세 한 10억 원 정도. 예, 근데- 세 개죠. 이게 그렇게 해서 부당 수임한 액수를 따져보니까 몇 억 안 돼요. 한 4억밖에 안 되고. 예, 5억 정도. 검찰이 기소한 것은. 그다음 탈세로 찝어낸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지금 아파트, 아니, 뭐죠?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가 35개고 오피스텔이 원래 부자가 아니에요, 이분이. 검사 때 재산 신고를 보면 2억, 13억. 13억. 네. 아, 낮은 축이 들어요. 자기 소유의 아파트. 뭐 그런 거, 그거 끝이에요, 그냥. 그냥 공무원이었거든요, 일반적인. 근데 지금은 오피스텔이 123채라잖아요. 상가가 35개. 그 외에 부동산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뭐, 그 위에 더 숨겨진 게 있을 것이다, 어쩌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게 너무 탈세 10억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적죠. 근데 이제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할 때 그동안의 수사를 다 해서 일종의 결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다음엔 사실 별로 수사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네. 사건 송치서 정도 쓰고 검찰에 송치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지금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는 뭐 다들 여기 납득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빠져나갈 수 없이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지금 영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뭐 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지금 검찰 수사는 보통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예, 그런데 희망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끝나서는 안 근데 된다. 홍만표 변호사가 원래 검찰에서 특수통으로 굉장히 잘 나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 예전에 자기들의 신화 같은 선배를 네.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 네.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 것은 동시에, 이게 돈을 이렇게 한 해에 100억씩 대충 드러난 것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100억씩 벌 정도면 돈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너무 변론을 잘해. 엄청나게 변론을 잘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벌었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사건을 맡기면 의뢰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는 게 소문이 났고, 그게 확실하니까 돈이 계속 몰렸겠죠. 그렇게 상상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죠? 그럼 먹은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현직 먹은 놈, 검찰에서 그렇죠. 그 사람이 가서 소위 야 이거 좀 잘 해줘라고 말할 대상은 검찰인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현직에 하죠. 그런 부탁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선배든 후배든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돈을 받았거나 뭘 하여튼 받은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게 안 나오면 이 사건은 사실은 실제로 그 실체가 밝혀지기는커녕 일부
세금 좀 덜 낸 사람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그거지만,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또 로비가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약간은 있기는 있어요. 돈만 먹고 노비를 안 했다?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몇 년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총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양반이 실력이 있다, 변론을 잘한다, 그거는 뭐 사실 백지장 한 장 차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그게 문제가 됐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뭐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이 정은호 씨가 상습 도박으로 기소가 돼서 실형을 선고를 받죠. 네. 그 전에 2번 무혐의를 받습니다. 아예 무혐의를. 예. 그 3번째인 거예요. 네. 3번째니까 안 봐준 거죠? 예, 안 봐준 거죠. 네. 근데 이게 안 봐주는 게 참 재밌게 돌아간 게요.